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과학장애인단 조일래입니다. 우선 오늘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과학축제 향후 발전 방안 모색이라고 그럴까요? 하여튼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좀 듣기 위한 포럼을 준비를 했고요. 올해가 15회째인데 과학문의 혁신 포럼을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만, 오늘 포럼이 아마 가장 실질적인 내용을 가지고 토론하는 그런 포럼이 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특히 오늘 또 주제 발표와 또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전문가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과학축제는 올해 저희들이 27회째를 대전에서 개최를 했는데 97년도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꽤 오랫동안 운영을 하면서, 그 당시에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과학축제, 과학문화라는 것 자체가 개념도 생소했었고, 그런 가운데서 출발을 했고, 지금 시점에서 돌아보면은 사실은 지금은 이제 과학관이라는 대형 과학관이 국립과학관만 하더라도 5개가 있고, 또 그런 데서 그 축제나 또는 과학문화를 행사를 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 베이스의 그런 인프라가 많이 구축이 되어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 지자체나 또는 민간에서도 과학축제 행사를 많이 하고 있어서 지금은 정말 굉장히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다양한 형태로 대한민국에서 과학축제가 열리고 있고, 또 국민들이 체험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글쎄요, 대한민국 과학축제가 27년 동안 이렇게 운영이 되어 왔지만은 과연 이게 계속해서 지속 가능한 거냐, 아니면은 그 자체로서 역할의 수명이 거의 다 끝나고 있지 않냐, 그런 생각도 합니다. 하고, 그런 면에서 그동안에 재단에서 나름대로 새롭게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2019년도에 아마 도시명 과학축제도 한번 시도를 했었고, 또 저희 2022년도에는 민간의 과민협 아마 회원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과학문화 민간협의회가 좀 중심이 돼서 기획을 해서 성수동에서 저희들이 이제 과학축제도 한번 개최를 했었고요. 올해는 이제 조금 결국 이게 과학문화라는 게 좀 지역 베이스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 베이스라는 차원에서 대전하고 한번 같이 해보자 그래서 나름대로 하여튼 저희들이 출연연구소, 오늘 홍보협의회 회장님도 와 계십니다만은 출연연구소에 좀 오픈랩도 하고, 또 IBS도 오픈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또 대전 지역에 있는 다양한 약간 과학적은 아니지만 문화예술 쪽도 하시는 주체들도 같이 참여를 하면서 아마 과학축제 역사상으로 가장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던 것 같아요. 성공적으로 개최가 되었고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좀 더 나은 과학축제의 방향을 찾아보는 그런 좋은 자리가 마련이 된 것 같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보태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이제 대전이라는 장소는 연구개발 특구가 있고 출연연구 기관이 많이 있지만은 연구기관들이 많이 모여있는 장소거든요. 연구기관들이 많이 모여있는 데는 과학축제를 할 때 오픈 레버리터리를 하고 오픈하우스를 하고 그런 건 참 좋은데, 거기에서 이제 조금 우리가 공공기관이 뭘 하면 되면 꼭 욕심을 부려요. 욕심을 부려가지고 대전시에서는 좀 과학 박람회 비슷하게 뭔가 연구 성과도 보여주고 산업체와의 어떤 접점을 이루는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조금은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그거는 이게 우리가 연구 성과가 되고 기술 어떤 박람회가 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결국은 자본과 금융과 자본이 모여야 되고 산업체가 모여야 되는데, 대전은 아직은 금융과 자본이 모이기에는 기초 원천 연구하는 곳이 돼서 거리가 멀고요. 가이스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그 컨셉은 전체적으로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아마 여러분들 논의를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순수하게 과학축제라는 게, 저는 기본적으로 과학축제가 갖고 있는 기능이라는 게, 처음에는 우리가 대한민국의 과학이라는 게 뭔지 또는 과학 문화라는 자체가 없어가지고 가능한 한 좀 쉽고 편하게 많은 국민들이 과학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그러면, 이제는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좀 이게 과학이라는 게 항상
뭐라고 할까요? 이게 뭐 논박 가능성, 보류 가능성을 전제로 한 그런 과학적 방법론이 가장 핵심이고, 그런 가운데서 국민들이 좀 더 과학에 대한 기본 소양과 지식을 토대로 해서 그런 과학적인 사고방식,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키워서, 왜냐하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모든 문제가 사실은 사회적 갈등, 사회적 이슈가 과학기술과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과학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수양을 갖추고 합리적인 태도를 갖는다 그러면은 저는 우리 사회 전체가 문제 해결 역량이 커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과학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거를 좀 많이 확산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서의 과학 축제. 그래서 이번에 대전에서도 사실은 과학자분들과의 그 우리 이제 뭐 유명 유튜버를 포함해서 강연 같은 게 꽤 많이 그 참석자 분들께 인기도 끌었었고, 그런 논의가 좀 많이 이루어지고, 제가 교수의 생각을 그냥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사장님 다시 한번 말씀 감사드립니다. 말씀 주셨던 대한민국 과학축제가 갖고 있는 그 의미를 담아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논의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 발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성찬 대표님께서 2023 대한민국 과학축제 개최 성과 및 시사점에 대해서 발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대한민국 과학축제 담당하고 있는 노성찬 팀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거는 저희가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저희 한국과학창의재단이 과학문화라는 이 화두를 가지고 이 축제를 어떻게 정책적으로 좀 변화를 시켜왔고, 그리고 앞으로 축제를 좀 어떤 방향으로 좀 하고 싶은지, 그리고 특히 올해 그 대전에서 한번 지역이랑 협력을 해서 개최를 하게 됐는데, 이게 그냥 객관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었고 어떤 숙제가 있는지 그냥 그것만 드라이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침 초대라고 해야 될까요? 그 연사 패널 분들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 부분에 되게 분야별로 딥하게 알고 계신 분들이라서 저도 이 자리를 통해 좀 공부 좀 많이 하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냥 뭐 이 정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말씀은 방금 이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 대한민국 과학축제는 1997년부터 지금 27회차가 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앞에 포스터를 보시면 뭐 이렇게 여러 개가 진행이 되어 있고 27회차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 누적 관람객이 거의 650만 명으로 집계될 정도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그 한국에서 과학 축제로 한다면은 가장 오래되고 큰 규모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 이제 진행해 오면서 중대한 그 기점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3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처음에 저희 1997년 이 즈음에는 그냥 전 국민의 과학화, 그래서 과학자가 대중들이랑 소통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기한 시점, 그리고 그 대한민국 과학축전이라고 변경이 되면서 이때의 화두는 좀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는 게 굉장히 화두였어요. 그래서 뭐 교육과 기술부가 합쳐지기도 하고 좀 이제 창의적 인재를 어떻게 육성하는가가 굉장히 화두였고, 지금은 그 대한민국 과학축제라는 이름으로 이제 과학문화 전문화 고도화 해가지고 2018년에 저희가 과기부랑 발표했던 과제가 있었는데, 지금 이거는 어떤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되냐면 약간 전에는 약간 과학자가 앞에 나와서 얘기하면은 과학자가 좋은 얘기 하면서 나왔구나 하겠지만, 지금 약간 생각해 보시면 뭐 나와가지고 과학자가 그 예능 프로그램은 나오고 유튜브에서도 어느 카테고리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조회수를 차지하고 이런 게 되게 자연스러운 패러다임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 흐름에 따라서 이 축제의 변화도 그런 쪽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과학 축제로 변하고 그리고 축전으로 되고 이렇게 변화한 흐름이 어떻게 보면은 그 시대가 과학 문화에 요구하는 그런 키워드에 따라서 변모해 왔다고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처음에는 그냥 그 한각 그런 데다가 크게 이렇게 뭐 지어놓고 그 안에서
그냥 얘기하는 것 자체, 그리고 과학자들과 소통하는 것 자체, 그리고 연구 성과를 보여주는 것도 너무 신기한 거였어요. 그런 거 하다가 지금 이제 중간에는 이제 창의인재 육성이라는 그거에 따라서 보통 이제 그 여름 방학 때 주로 열었는데 이런 컨벤션 형태의 행사를 진행하게 됐는데 이때 저 사진을 한 이유가 이제 킨텍스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넓은 데를 다 학생들이 버스로 대절하고 줄 서고 건물 밖에까지 줄을 설 정도로 이렇게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위한 진짜 행사였고요. 축제로 넘어오면서는 이제 그야말로 고도화된 컨텐츠를 되게 하기 적합한 게 이제 저희는 야외에서 도심에서 하는 그 선진국의 형태가 가장 적합하다라고 생각이 되게 변화된 흐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사진들을 보시면 대충 이제 느낌이 어떻게 변해왔구나 하는 걸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를 왜 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축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그래서 또 오늘 중요한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오늘 배포한 백서에 있는 발간사 쪽에 좀 담아놨습니다. 저희가 그 이사장님께서 아까 인사말도 해주셨지만 지금은 그야말로 그냥 뭐 한 달 뭐 이런 주기로도 과학기술 새로운 게 엄청나게 등장하고 있고 그거를 저희가 과학문화라는 그 도구를 이용해 가지고 대중들과 제대로 알리고 소통하고 이해하고 이런 활동들이 되게 굉장히 많이 중요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런 1번 단락에 있는 그런 필요성 그리고 2번에 보시면 그 미국과 영국이 저희가 봤을 때는 그 과학 문화를 되게 잘하는 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데들은 이미 과학 축제라는 도구를 그 대중과 소통하기 위한 그 플랫폼으로 제일 잘 써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과학 축제라는 게 그냥 이렇게 즐기는 형식의 그것도 있지만 이 형태가 선호하는 거는 그야말로 대중들이 찾아와서 부담 없이 즐기기 좋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한번 열었을 때 찾아올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인 거고 저희는 그런 측면에서 이거를 플랫폼으로 활용하겠다라는 이런 측면에서 이런 발간사의 맥락이 있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던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보면 지금 과학 축제라는 거를 되게 잘한다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이 세 개가 주로 많이 거론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월드 사이언스 페스티벌하고 그 영국의 에든버러 과학 축제와 첼트넘 과학 축제를 많이 얘기하는데요. 이런 도구를 이용해 가지고 그 대중과 소통을 엄청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가서 이 축제에 각자 말하고 있는 목적들을 가서 보면 이런 과학 기술을 대중과 소통하고 그런 접점으로 활용한다라는 목표가 명확하게 적혀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들이 그런 거를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그냥 예시로 간단히 들어드리면 그 월드 사이언스 페스티벌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2008년부터 시작됐는데 미국 뉴욕에서 시작해서 이게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이제 2016년에 브리즈번까지 확장이 돼서 이제 연례 행사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은 세계적으로는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그런 것도 있고 여기 참여할 때 보통 연예인들도 많이 참여하고 그 되게 저명한 과학자들도 되게 참여를 많이 합니다. 이게 미국이란 문화가 그 과학 소통에 대한 그 비중이 굉장히 그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선호하시는 것 같고요. 그 형태를 보시면 이렇게 좀 잘 구성해서 다양한 방면으로 컨텐츠들이 좀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잘 아시는 에딘버러 과학 축제는 이제 1989년부터 좀 진행이 됐고 그 에딘버러라는 도시 자체가 그냥 축제를 위한 도시 같은 걸로 봐주시면 돼요. 1월부터 12월까지 각 주제로 해가지고 계속 축제가 벌어지고 그 중에 4월이 과학이라는 주제로 이제 열리는데 여기는 그야말로 그 사람들이 원래 많이 오기도 하고 그 축제가 계속 벌어지다 보니 그런 인프라나 그런 것도 잘 조성돼 있어서 그냥 어떤 키워드만 갖고 딱 열었을 때 이게 굉장히 축제를 하기 적합한 형태인 거죠. 그래서 좀 이렇게 소통을 잘 도심 자원을 활용해서 잘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첼트넘 과학 축제는 첼트넘에서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대표 컨텐츠가 저희가 뭐 들어보신 거 있겠지만 페임랩이라고 해서 그 각 세계에서 예선을 거쳐서 여기서 본선을 하기도 하고, 여기는 굉장히 딥하게 좀 과학 소통을 하는 걸로 되게 유명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할머니 할아버지 앉으셔가지고 그런 주제로 과학 프로그램을 유료로 들어가서 막 소통하고 이런 모습들이 보통 여기서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연간 멤버십이라고 써놓긴 했는데 이들 축제 특징이 또 유료 컨텐츠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아무래도 고품질의 컨텐츠 수급하기가 되게 좋은 특징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좀 도심을 거점으로 진행이 됩니다. 특징들을 보면 이 축제들은 다 일정한 도시를 거기 거점을 삼아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일정한 시기에 하고요. 그래서 그냥 이 도시들의 특징은 그냥 원래 사람들이 찾기 좋고 제반 시설이 잘 돼 있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리고 컨텐츠를 이렇게 공급하기에도 좋고 이런 특징이 있어서 그런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워낙 또 진행을 그 도시에서 그 시기에 많이 해오다 보니까 브랜드 인지도가 많이 누적된 게 있겠죠. 그리고 그 형태가 그 후원 같은 게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민간의 후원도 되게 많고, 뭔가 그냥 여기에 축제에 넣고 싶어서 컨텐츠 같은 것도 넣기도 하고, 그래서 현금하고 현물로 해가지고 그 다양한 후원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도심에 있는 아는 어쩐 엄청나게 큰 건물 자체를 여기 축제를 위해서 이렇게 활용 지원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냥 그야말로 비용을 지원해주기도 하고, 아니면 여기 축제 전용 컨텐츠를 육성해달라 해서 뭐 스타트업의 기금으로 넣기도 하고, 뭐 되게 투연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처럼 공공재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게 아니라 그건 그야말로 시드 자금이고 이렇게 다양한 후원기관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가서 보시면 그 이사진들이 이렇게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사진들이나 운영진들이 다 공개가 되어 있고, 이런 사람들을 베이스로 그 일찌감치 주제와 뭐 이런 것들이 다 확정이 돼서 홈페이지에 미리 공지가 되고, 전년도부터 이게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유료로 구매해서 먼저 예약을 걸어버릴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거를 보고 그냥 흔들리지 않고 그냥 쭉 유지를 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그 해에 핫한 주제가 보통 여기를 통해서 다 선정이 되고, 이런 구조가 큰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축제마다 좀 대표 콘텐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첼트넘에 있는 페임랩이 되게 대표적이고, 저기 위에 보시면 에딘버러는 도심 자원을 활용한다 말씀드렸는데, 도심을 관광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느 특정한 뭐 대전에도 뭐 있는데 수목원 같은 데서 거기 관람하는 과학적인 요소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도심 자원을 활용한 것들도 되게 많이 있고, 그 월드 사이언스 페스티벌은 보시면 그냥 그 유명한 사람이 나 강연한다 하면 그거 자체가 바로 그냥 모객이잖아요. 바로 열리면은 그 매진이 바로바로 될 정도로 유료 프로그램들로 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 그냥 그냥 별 이상함이 없이 지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표 컨텐츠를 중심으로 그 컨텐츠들이 많이 그 마찬가지로 축제의 이 브랜드 이미지를 이 컨텐츠 기반으로 쌓아온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축제를 그 과학 축제를 도시와 함께 이렇게 개최할 수 있는다는 것은 좀 저희가 봤을 때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미국과 영국을 예시로 든 것도 참 이런 방향인데요. 그 이런 거를 개최할 만한 그 적절한 도시와 인프라가 일단 있어야 되고, 그리고 수준 높은 컨텐츠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수준 높은 컨텐츠를 그 받아들일 수 있는 대중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가 잘 갖춰졌을 때 저희는 이제 과학 축제라는 게 잘 개최가 되지 않나. 그래서 미국과 영국이 굉장히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게 이 3박자가 굉장히 잘 맞는 거고, 그리고 저희 한국에서 개최하는 과학 축제가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이 세 가지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단서들을 이제 이번에 대전에서 개최하면서 찾아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일자로 긴 이런 인프라를 활용해서 대전 지역에 있는 다양한 협력기관과 함께 그런 것 조성을 했고, 저희도 되게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오셨고, 그 컨텐츠도 몇 면을 훑어다 보면은 굉장히 수준 높은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뭐 여러 가지 숙제는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요소로 해서 저희가 대전에서 한 것들에서 소기의 성과가 있었고, 그리고 미비한 점들도 물론 많이 발견을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최초로 이제 40만 명 돌파 이렇게 했는데 이게 2019년에 최초로 서울에서 도시명으로 개최했을 때 30만 명을 넘었었습니다. 이게 그 도시명이 높게 집계되는 이유는 그냥 도심에 원래 유동 인구가 많기 때문이고 그 사람들이 그냥 근처에 들려가지고 자연스럽게 보니까 도시명이 컨벤션에 비해서 숫자가 월등히 높겠죠. 그리고 가운데 우뚝 솟은 거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한번 개최한 적이 있는데 그걸 제외하면은 저희도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대전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고 또 주목할 점은 저희가 같이 연구를 해보니 대전 외 지역에서 38.6%가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관람객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좀 오신다라는 시사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아무래도 면적도 넓고 이게 규모를 크게 저희가 유치하다 보니까 그 참여 기관 자체도 민간에서 엄청나게 많이 참여를 하게 되고 프로그램 자체도 많이 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 좀 저희가 그래도 거둔 성과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대전광역시하고 이렇게 대전에서 한번 지역에서 민간과 함께 한번 하는 거가 어떤 시사점이 있을까를 분석해서 남기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를 사전에 많이 개최를 했는데 그 윤선민 책임님이 지금 참석해 주셨는데 그때 오셔가지고 되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같이 이거를 연구를 진행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있어서 많이 부탁을 드렸고 이게 다음 발표로 말씀해 주시겠지만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이게 뭔가 지표가 좋다 막 이런 거보다 다양한 저희가 생각지도 못한 이렇게 시사점들이나 이런 그 숙제들이나 아니면 이런 성과도 있었네 하는 것들이 굉장히 잘 분석이 됐던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앞으로는 이거를 통해 가지고 더 좀 고도화된 분석을 심층적으로 해볼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2차 발표로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도 건수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게 그냥 보도 건수만 는 것도 있는데 이게 보통 하게 되면 한 200건에서 그 이내로 이렇게 되는데 단순히 숫자만 늘어난 게 아니라 그때 이제 여러 군데 퍼지는 그런 느낌들을 보면은 확실히 지자체와 이렇게 규모적으로 많은 기관들이 참여해서 같이 이렇게 홍보를 집중하는 것이 생각보다 좀 임팩트가 그나마 상대적으로 있구나라는 좀 시사점도 얻을 수 있었고요. 최고 수준의 안전한 행사 이건 어떻게 핑계 끼면 좀 걸린 거긴 한데 그 당시에 좀 안 좋은 사고가 있어서 행정안전부 쪽에서 좀 이게 관여를 깊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뉴얼도 진짜 저희가 했던 거에 전에 없이 되게 두껍게 작성을 탄탄하게 했고 점검도 과기부와 통해가지고 거기 가스, 전기, 안전 그리고 재난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한 20개 기관이 돌면서 합동 점검하고 모니터링하고 밤에 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오래 하진 않았지만 경험상으로는 이 축제에서는 굉장히 안전한 행사를 지향해서 잘 개최했다. 그리고 앞으로 어디 공유한다고 했을 때 이게 좀 표준이 될 수 있을까 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좀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부족했던 점이 좀 있습니다. 이게 브랜드 인지도가 좀 강화해야 될 필요, 특히 성인들 대상으로 했는데 저 포스터가 있는 게 행사명과 시기가 변경된 주요한 변곡점들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과학 축전이었다가 대한민국 과학 창의 축전이었다가 그때 4월에서 8월로 옮겼다가 과학기술 대전이라고 해서 12월로 갔다가 이제 대한민국 과학 축제로 돌아온 잡히게 된 게 사실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과학 축제 하면 모르는데 대한민국 과학창의 축전이야? 라고 해서 알렸을 때는 은근히 부모님들이나 학교 반응이 되게 그냥 그거 무조건 가야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생들, 학부모, 교사 이런 쪽으로는 인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냥 한다라고만 해도 그냥 다 알아서 바이럴이 될 정도로 인지도가 높아졌는데 대신 그거를 성인 쪽으로 돌려본다면 아직도 갈 길이 좀 멉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강화해야 될 부분은 브랜드 인지도를 이제 대중들한테 이게 대한민국 과학축제가 그거예요 하는 부분을 원래 가지고 있던 고객들한테 알려주는 부분과 성인으로 했을 때 이 과학축제라는 게 학생들이 아니라 성인들도 즐길 수 있습니다 하는 거를 강조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후원과 협력의 확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되게 넓고 되게 많은 기관과 협력하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후원이나 협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가진 과학 축제의 되게 강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거는 그 대전에 있는 출연형 과기원들의 협력이 되게 자연스럽게 그냥 원천적으로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이게 다른 데는 안 그러시겠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과학 축제를 한다라고 이렇게 협조를 구하면 그 출연연이나 과기원 분들 다 오실 때 그러면은 저희가 어떻게든 도와드려야죠 하고 협력을 해주시는 게 있고 안 그래도 예산 다 빼놓고 기다렸는데 언제 뭐 하는지 되게 기다렸어요 해서 가능한 그 연구 성과를 최신으로 해서 소개하고 이런 것들도 되게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때문에 이거는 그 영국이나 미국이 갖지 못한 좀 협력 체계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굉장히 잘 살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잘 해나갈 예정이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어떤 민간 기업이나 기관이나 뭐 때론 스타트업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현금이나 현물 후원 같은 게 확대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표 컨텐츠의 발굴인데 저희가 그동안 다양한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제가 제 가장 좀 괜찮게 봤던 거는 페임 랩이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전국에 있는 학생들한테 이게 랩 대회 하는데 과학 주제로 해야 돼. 한번 해봐 했는데 생각보다 수준이 높은 것들이 들어와서 1세대 대중으로 유명한 래퍼가 심사하면서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제 생각보다는 퀄리티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랩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문화적으로 뭔가 이런 결합을 했을 때 굉장히 괜찮은 컨텐츠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을 좀 봤던 것 같고요. 그리고 겨울밤 과학 산책이라는 거는 굉장히 시대의 화두가 되는 키워드 2020년 이때 시도했던 건데 그때 한창 뭐 코로나나 뭐 이런 게 굉장히 이슈였고 그때 되게 궁금했던 게 그럼 코로나는 언제까지 가는 거야? 이 코로나는 어떻게 방어해야 돼? 이게 뭐 어떤 기원으로 해서 온 거야? 하는 게 궁금하고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 이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서 거의 그 분야에 굉장히 그냥 이분 하면 믿을 수 있지 하는 분이 와서 강의해 주니까 굉장히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리그 오브 사이언스는 지금 이제 이번에 대전이랑도 개최를 했지만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님이랑 해가지고 온라인으로 과학 커뮤니케이터랑 롤 경기 같은 거를 중계하고 온라인으로 한 게 있었는데 뭐 이런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는데 이게 쭉 유지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굉장한 포텐셜을 보기는 했지만 이런 것들도 하나 좀 발굴해야 되는 숙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글로벌 기관과의 협업이 코로나 이후로 좀 끊겼습니다. 그래서 원래 개최한다 그러면 예전에 2017년에 노벨상 수상자가 와서 강연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개최한다 그러면 일정한 공간을 글로벌 기관들이나 학교들 와가지고 같이 글로벌 축제 같이 뭐 하기도 하고 했는데 이런 걸 좀 살려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글로벌 기관들이 참가해야 거기서도 이렇게 협조가 들어오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네트워킹이 벌어지고 홍보 같은 게 자연스럽게 간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아무리 여기서 뭐 합니다 하고 때려봤자 국외로 퍼지기는 조금 힘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희가 이제 생각한 시사점까지고요. 그래서 2024년 대한민국 과학축제는 이런 저희가 했던 건 더 잘하고 숙제라고 했던 건 더 보완을 해서 아마 이쯤 할 것 같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뭐 어떻게 흘러갈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좀 여기서 포럼에서 나오는 그런 주제들이나 이런 걸 좀 말씀하시는 걸 좀 들어보고 저희가 한번 잘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고 뭐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걸 한번 들어보셔서 또 이제 패널 분들도 또 이런 말씀을 더 해야겠다 하는 것들이 좀 더 오셨을 거라고 생각해서 잘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주무부처랑 잘 협의를 해서 목적과 취지에 맞게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에 수고해 주신 노성찬 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문화 발전과 함께 성장해온 대한민국 과학축제 27년사를 좀 같이 보면서 올해 개최했던 대한민국 과학축제가 갖고 있는 의미도 보고 앞으로의 과제들에 대해서 좀 리뷰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민하시는 부분들이 오늘 토론에서 어느 정도 많이 논의되고 방향을 찾아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대전 세종연구원의 윤설민 책임연구원님께서 지역 개최에 따른 파급력 분석 그리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를 받은 대전세종연구원에서 대전시 관광 정책을 연구하고 있는 윤설민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번 그 축제가 대전에서 개최가 되면서 사실은 제가 과제까지 하기까지 사실은 되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사실 제가 올해 했던 과제 중에 제일 뿌듯했던 과제라고 이제 감히 말씀을 좀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Science is Infinity라는 그 슬로건을 제가 그냥 던졌는데 제가 던진 슬로건을 그대로 써주셔가지고 너무 예쁘게 또 디자인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제가 사실은 과제도 참여했던 것 같은데요. 아까 노 팀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2019년도에 도시명 과학축제로 전환됐다는 얘기를 들었고 사실은 뭐 그걸 바탕으로 도시명 전환 후에 대한 특성들을 사실 저희 그 연구 과제 보고서에도 내용을 좀 담아놨는데 그 내용들이 좀 들어져 있고 그다음에 2023년도 축제 주요 결과는 이제 설문조사 결과를 주로 이제 했습니다. 실제 제가 이 과제가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따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은 제가 이제 그 협의회에 들어가서 이제 하다 보니까 작년도 설문조사지를 제가 봤는데 좀 미흡한 부분들이 좀 눈에 보이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정량적인 부분들을 좀 분석하고 하는 것들을 좀 좋아하다 보니까 설문지를 그러면 조금 더 기존에 했던 것들을 최대한 살리면서 이번 효과에 대한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뭘 넣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사실은 제가 팀장님한테 던지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과제화가 된 케이스입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 대전시에서도 해주면 너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진행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향후 축제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까지 자세한 건 사실 보고서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중에서 중요한 결과들 위주로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무추진기획위원회에 사실 저희 연구원의 대표로 제가 이제 가게 됐는데 사실 저는 과학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대전에서도 관광 정책을 하는데 왜 과학을 제가 여기서 들어갔냐? 작년에 과학 관련된 컨텐츠 과제를 하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과학 협력과 쪽하고도 연결이 되고 올해가 대덕특구 50주년 그리고 아까 보셨겠지만 엑스포 30주년이 되던 해다 보니까 대전 입장에서도 사실 되게 의미 있는 해입니다. 특히나 아까 보셨던 디자인의 꿈돌이가 벌써 30년이 됐고 과학 축제가 27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학 축제가 더 발전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과제를 하게 됐고요. 실제 대전시가 오랜만에 이 과학 축제를 개최를 하면서 되게 많은 준비를 하면서 저도 사실은 되게 뜻깊었고 좋은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 있는 내용들은 사실 대한민국 과학 축제와 관련된 내용 분석들을 좀 했고요. 자세한 건 이제 보고서를 보시면 되겠지만 그리고 아까 노 팀장님 소개해 주셨지만 사실 축제 명칭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사실 이 축제 명칭이 바뀌면서 신문 기사에 대한 분석들도 되게 여러 가지의 방향성을 좀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 빅카인즈라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이용해서 신문 기사 분석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문조사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할 수 있게끔 해서 기존의 이 결과와 도출을 안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 경제적 파급 효과라든지 아니면 가상가치 평가법 같은 걸 써서 과연 이 대한민국 과학 축제를 사람들이 얼만큼 가치 있게 생각을 하는지를 갖다 정량적으로 한번 뽑아보자. 뭐 제가 알기로도 그 전까지 대한민국 과학축제와 관련돼서 뭔가 이런 보고서가 정식적으로 나간 적이 사실 없고 백서 형태는 있었지만 분석한 보고서는 사실 없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사실은 되게 저 나름대로도 뜻깊게 공부를 하고 사실은 그 결과물을 도출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노 팀장님 잠깐 보여주셨지만은 사실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도시명 축제로 전환을 되면서 중간에 코비드 19이라는 현상을 한번 겪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대표로 과학 테마를 하는 축제다라는 것 자체는 사실은 뭐 의심할 여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저희가 보통 좋아하는 몇 명이 왔냐, 보도 건수가 얼마냐, 사실 되게 중요하긴 한데 그런 수치만 보더라도 2013년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증진을 했습니다. 다만 소비자 만족도가 사실 좀 떨어졌다는 점은 사실은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SCP 분석이라는 걸 통해서 실제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특징들을 좀 개괄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사실 이따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은 대한민국 과학축제 4일 동안 제가 계속 축제장에 가보면서 느낀 게 되게 불안불안한 요소도 사실 좀 있었어요. 왜냐면 야외에서 하다 보니까 날씨의 제약이 사실 너무 많았거든요. 실제 그 중에 4일 중에 하루가 비가 와가지고
날씨도 되게 추워졌고, 그리고 실제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갑천변 쪽에 엑스포다리가 사실은 바람이 되게 많이 붑니다. 그래서 뭔가 예전에는 거기다 뭔가 더 많이 구조물도 설치하려고 했는데 최소화해서 진행된 부분들도 좀 보였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면에서 실내와 야외의 장단점들이 사실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명확하게 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컨벤션 센터 같이 이렇게 실내에서 하는 것도 좋죠. 근데 이렇게 되면 야외에서 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한 제약점들이 많이 생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장점이 될 수 없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저희가 정리를 좀 해서 보고서에 이제 담아놨고요. 주로 이제 발표 드릴 내용은 이제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설문조사를 했을 때는 제가 느꼈던 게 대한민국 과학축제가 주로 이제 학생 위주의 축제라는 성격을 좀 많이 느꼈어요. 실제 설문조사도 15세 미만 학생들에게 응답도 받았던 것도 되게 많았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15세 미만은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실 설문조사에서는 저촉되는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실제 정보 수집에 대한 법적 제약도 존재하고요. 부모의 동의도 받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딱 만 15세 이상 기준으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예를 들면 이제 연령에 대한 차이들이 작년하고는 좀 조사 결과가 나이가 차이가 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공통적인 특징은 수도권에서 개최하면 당연히 물리적 거리 때문에 수도권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방문을 합니다. 당연히 지역에 개최하면 지역 주민들이 많이 방문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물리적 거리에 대한 거에 비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또한 사실 당연하게 존재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개최 목적지가 과연 어디냐에 따라서 사실은 방문하는 사람들의 응답자의 뭐 인구 통계학적인 특성들은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사실 대전 개최에 대해서 대전 시민들이 되게 많은 호응들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뭐 저도 대전에 지금 살고 있지만 목적지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높았다라는 것들은 사실은 개최 지역인 대전에 대해서 좀 더 우호적인 평가들을 하고 있다. 뭐 우스갯소리로 대전을 사실 노잼 도시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들 하십니다. 그리고 대전이 교통이 너무 접근이 좋다 보니까 이게 단점이 돼요. 숙박을 안 하십니다. 무조건 갑니다. 오셨다가 가시는 분들이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 지역의 인근에 계셨던 분들이 사실 되게 많이 방문을 하셨다는 점도 사실 되게 고무적이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이번에 이제 제일 두 가지 포커스를 둔 건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 파급 효과가 과연 얼만큼이냐. 아까 노 팀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27회차입니다. 근데 27회차면은 이제 뭐 성인으로 치면은 사실 장가가고 애도 낳아야 될 나이일 수도 있는, 사실 되게 많은 역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가 대한민국 과학축제가 그만큼의 인지도를 갖고 있냐에 대한 고민들은 지금 충분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랬을 때 파급 효과만 봤을 때 저희가 두 가지의 큰 특징을 봤습니다. 일단 방문객들 대상으로 얼마 정도의 지출 비용을 썼는지를 갖다가 그 전까지 조사를 안 하셨더라고요. 그 부분들을 좀 조사를 해서 도출을 했고요. 또 하나는 실제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아웃소싱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대행비가 들어가니까. 그럼 대행비를 통해서 나오는 파급 효과가 얼마냐? 실제 이 두 가지를 분석을 해봤더니 이번 축제로 인해서 생산 유발 효과가 약 한 940.7억 원 정도. 사실 이게 그만큼 있다라고 누가 증명은 할 수 없겠지만 설문조사 결과와 실제 투입되어 있는 비용들을 봤을 때는 이 정도의 효과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부가가치 효과도 약 429.1억 원, 취업 유발 효과도 약 1,104명 정도. 그래서 결국은 이 축제가 앞으로 가야 되기 위해서는 이런 분석들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효과를 보고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이제 짚어봐야겠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CVM은 보통 저희가 그 가상가치 평가법이라는 방법으로 쓰는 경제적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축제는 입장료가 없는 축제입니다. 그래서 입장료는 없는데 만약에 입장료를 낸다라고 했을 때 너 얼마 정도의 지불 의사가 있는지를 평가를 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설문조사에 응하신 분들은 다양한 그 레인지에 있는 금액들을 봤습니다. 예를 들면 10,000원짜리에 대한 입장료를 받으신 분도 계시고요. 1,000원도 있고, 그 레인지에 따라서 응답률이 다양해지겠죠, 당연히.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 경제학에서의 기본 원리랑 똑같습니다. 가격이 입장료가 높으면 당연히 지불 의사가 없을 것이고, 낮으면 높다. 이건 일반적인 내용들인데 실제 따져보니까 저희가 대한민국 과학축제 올해 방문객이 이제 40만 명이 넘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실제 가상가치평가법에서 한 17,000원 정도의 입장료가 되면 난 지불할 의사가 있다 정도까지가 나왔습니다. 이걸 결합을 해봤을 때 대한민국 과학축제가 약 71억 정도의 가치가 있다. 사실 그 낮은 가치는 아닙니다. 저희 보고서에 담아놨지만 일반적인 지역 축제에서의 부분보다도 어느 정도 높게 나왔다는 부분에서는 대한민국 과학축제가 사실은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특히 대전에 거주한 방문객들의 의사가 되게 높았습니다. 이 얘기는 대한민국 과학축제에 대해서 대전 시민들이 좀 더 높게 평가하고 있다라는 점을 또 보여주는 지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보고서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담아놨어요. 사실 이 축제가 사실은 여태까지 계속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제 입장에서는 뭐 제가 대전에서 거주하고 있고 대전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지만 당연히 욕심 같아선 대전에서 계속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저희가 결정할 문제는 당연히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대신에 대한민국 과학축제가 향후 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짚어야 될 방법들, 그러니까 방향성들이 좀 필요한데 그중 몇 개는 이제 노 팀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거랑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개최 지역 장소가 바뀌게 되는 거에 대한 문제점들이 사실 되게 많습니다. 보통 축제는 정해진 공간에서 매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머릿속에 인식이 되고 언제 어느 때면 그 축제가 거기서 개최되는지라는 이미지가 생기거든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뭐 독일의 옥토버 페스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스페인의 토마토 축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한민국 과학 축제는 알지만 어디서 하는지는 대부분들은 고정화가 안 돼 있다라는 점들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짚었고요. 다만 이제 만약에 대전에서 개최를 한다면 이번에 개최했던 공간은 사실 전 개인적으로 베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제가 그 공간을 보고도 사이언스 이즈 인피니티를 제가 제안을 한 것도 그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북측에는 엑스포 과학공원이 있고 밑에 쪽에는 시민광장이 있고 그 연결하는 고리가 엑스포 다리였거든요. 이제 그걸 보고 제가 인피니트 모양처럼 되겠다라고 생각을 제안을 했던 건데 이제 그 부분들을 이제 제가 이제 근거로 좀 제시를 좀 해놨고요. 대신에 하나 약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실외에서 개최를 하다 보니까 날씨의 변화가 너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뭐 저희가 비를 오지 말라고 한다고 안 오는 것도 아니고 비가 올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발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엑스포 시민광장 같은 경우는 무빙 쉘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그게 이제 닫혀가지고 실내처럼 만들 수 있게끔 그래서 최대한 비는 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는데 대신에 실외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커버할 수 있게 실내 공간까지 연결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제가 제안을 좀 써놓은 거죠. 만약에 대전에서 개최를 하게 된다면 사실 엑스포 과학공원 옆에가 대전 컨벤션 센터가 두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과학 관련된 장비들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프로그램들이 많다 보니까 그날 비 왔을 때 사실 대부분 막 덥고 뭐 난리가 났던 적 대신에 이제 무빙 쉘터 때문에 좀 막아줬던 부분이 좀 있어서 다행이었는데 그런 걸 피하려면 오히려 장비나 이런 것들이 좀 더 고가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다면 사실은 이런 실내 공간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도 되게 필요하다. 근데 바로 옆에 당연히 붙어 있으니까 이동에 대한 편의성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내와 만약에 개최를 고려할 것이면 실내와 실외 행사에 대한 부분들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공간적 범위를 찾아서 하는 게 가장 베스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매년 수도권 개최, 뭐 이안, 뭐 서울과 지역 경영 개최, 뭐 삼안 매년 지역 개최라고 했지만 만약에 대전에서 개최를 하는 걸 고려한다면 그 옆에 공간인 DCC까지 사실은 활용하는 것들을 고려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이제 팀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글로벌 과학 축제로 가야 되죠. 사실 27년의 역사인데 사실 상품의 생애 주기로만 봤을 때도 사실은 더 올라갔어야 되는 성숙을 해야지만이 된 축제인데 아직까지 그런 단계까지는 못 갔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사실은 제가 제안했던 건 사실 만약 대전 개최를 한다면 4월에 대한민국 과학 축제를 하고 10월에 사이언스 페스티벌을 대전에서 하니까 이 두 가지를 같이 4월과 10월에 하면 양쪽 다 이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던 거죠. 그래서 봄과 가을의 고유 축제 영역으로서 이 과학 테마를 살린다? 그럼 둘 다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실제 제가 했던 과제에서도 대전시가 되게 많은 과학 관련된 행사들을 해요. 근데 이게 다 중구난방으로 좀 퍼져 있다 보니까 조금은 묶어서 같은 기간에서 심지어는 좀 무식하게 과학 주간까지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과학 월간까지 했으면 좋겠다. 그것까지 제가 이제 과제를 제안을 했었는데 뭐 앞서 이제 팀장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런 3대 글로벌 과학 축제가 있는 것처럼 그들과 같이 교류를 하고 공동 프로그램도 개최하고 홍보도 하고 그러면서 해외에 자연스럽게 노출시키는 효과가 분명히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과학축제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과학축제라고 하면 그거 자체가 네이밍이라고 모르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사실 개최 전과 중과 후에 대해서 좀 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 실제 백서발간 같은 경우도 지금 매년 이루어진 게 아니라 사실 좀 드문드문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계속 발간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계속 온라인 배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가야 된다라는 거고요. 근데 아까 팀장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매년 축제를 할 때마다 컨텐츠가 계속 바뀌더라고요. 축제에서 사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쨌든 그 축제만 가면 할 수 있는 뭔가의 컨텐츠가 하나 필요한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아직까지는 못 찾았다는 부분에서 사실은 해야 되는 부분, 킬러 컨텐츠에 대한 부분들을 좀 찾아야 된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비가 분명히 고급에 해당되는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실내외 프로그램들을 분명히 분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내년도 이제 축제를 개최를 할 때는 당연히 실내 컨디션에 맞는 축제 컨텐츠, 그다음에 실외 컨텐츠가 어떤 건지 이런 것도 좀 해서 해야 되고, 당연히 그 사이에서는 이용객들이 실외에서 하다 보니까 당연히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수용 태세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갖춰져야 되는 건 기본이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사실은 이 축제 자체가 출발 자체가 이제 학생들이 주로 참여하는 축제였고, 지금 이제 대중화를 선언해서 가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은 축제가 더 장기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실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를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축제를 통해서 장사를 하자라는 게 아니라 축제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한 유기적인 구조가 어쨌든 현금이 됐든 현물이 됐든 뭔가의 스폰서십은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사실은 축제 자체의 자생력을 고민을 해서 가져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인 우리나라의 축제들도 보면은 스폰서십 되게 많이 활용합니다. 뭐 여기 제가 이제 산천어 축제 예시를 들었지만, 산천어 축제 같은 경우도 매년 지금 2014년부터인가 계속 스폰서십을 하는데 매년 빠지지 않고 쌍용 자동차가 후원을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과학 관련 테마 기업의 스폰서십을 뭐 현금이 됐든 현물이 됐든 유지해서 장기적 관점에서 좀 그거를 고려를 해야 된다. 그리고 대신에 청소년층, 학생층이 많이 오는 축제라는 성격을 고려했을 때는 그거와 가능한 기업을 유치하는 게 당연히 중요하겠죠. 학생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람직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종합 사후 관리인데, 사실 제가 이번 과제를 하면서 딱 하나 아쉬웠던 게 뭐냐면, 사실은 빅데이터 분석까지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서두에 잠깐 제가 보여드렸지만 저희 과제비가 1,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다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할 수 있는 한계적인 시간적 비용적인 한계가 좀 있었고, 사실은 대전시에 사실 이 실증 디지털과의 데이터 산업팀이 있는데 이쪽에서 사실 그런 걸 좀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만약에 내년도에 축제를 개최를 한다면 사실은 빅데이터 분석까지 추가적으로 해서 그 공간적인 범위 내에서 얼만큼 사람들이 왔는지, 얼만큼 혼잡한 부분들이 있는지를 좀 협의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뭐 가능하다면 한국관광공사도 이런 빅데이터 플랫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연계를 하셔가지고 방문객 데이터를 좀 더 투명하게 확보를 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실제 한국관광 데이터랩에는 우리나라 21개의 문화관광 축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선정된 이 축제에 대한 빅데이터 결과가 지금 현재 오픈이 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대한민국 과학 축제도 실제 조합적인 사후 관리 체계를 좀 더 갖추고 가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번에 설문조사를 위해서 좀 더 문항을 좀 바꾸긴 했지만 작년도 거와 비교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만 바꿨습니다. 근데 바꾸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더 중요한 게 이 평가 항목이 정말 맞는지에 대한 점검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은 또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내년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설문조사 항목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무리하고요. 저희 보고서는 연구원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 160페이지 가량인데 제가 다 설명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은 중요한 결과만 말씀드렸고요. 자세한 건 한번 보고서를 보시면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를 위해 수고해주신 윤설민 책임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재단에서 27년간 개최해왔던 대한민국 과학축제에 대해서 사실 저희도 궁금했던 부분, 그리고 가려웠던 부분들을 좀 연구를 통해서 해주셨다는 거에 굉장히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특히나 축제의 경제적 가치를 분석하는 거가 앞으로 저희 축제가 이제 더 많은 협력 기관들이랑 기업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여지를 오픈해 준 자료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킬러 콘텐츠의 필요성이라든지 대표 브랜드로서 자리 잡기 위한 요건들에 대해서 말씀 주신 부분들 충분히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순서에서는 이제 각계 전문가분들 모시고서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과학축제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제 패널분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시작에 앞서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지고 장례 정리를 한 다음에 3시부터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